오늘 나갈 거는 전통 예술에 친숙해져라라는 제목입니다. 전통 예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강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강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오랜 그 전통과 관련된 예술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역사가 큰 어떤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그 전통과 전통 문화 혹은 전통의 예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탈무드의 전통이 또 있고요. 랍비 전통이 많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전승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확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했기를 어떤 진리를 향해 가는 지식 추구라든지 어떤 철학을 추구하는 방식이 많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리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어떤 사상과 혹은 이념,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진리에 기초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기서 많이 이제 되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탈무드겠죠. 탈무드인데, 자, 오늘은 이제 전통 예술에 대해서 친숙해져라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특히 이제 전통 예술 같은 경우는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복원하고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사람들이 대중의 굉장히 외면을 받았다고 하는 전통 예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배경은 디지털 혁명에 있었어요. 디지털 혁명. 디지털 혁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사물놀이 같은 경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사물놀이가 그전에는 보려면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사물놀이를 막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 그전 거부터 시작해서 다 들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오히려 전통 문화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역할이 디지털 혁명 덕분입니다. 디지털 혁명 덕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디지털 혁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시대를 좀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희망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브라이트 TV가 이렇게 TV에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동시간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탈무드 에무드 카탄 22절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위인의 실패를 흉내내려고 욕심을 부린다. 그러나 위인이 무엇을 새롭게 고쳤는가는 배우지 않는다.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위인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패가 굉장히 적고 실수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배운다라는 거,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혹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흉내낸다라는 말이 변한 것입니다. 흉내낸다, 모방한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확립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과 탈무드를 계속해서 반복 암송하는 것은 암송함을 통해서 굉장히 이것도 일종의 흉내내기거든요. 계속해서 흉내내는 거.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거, 자신만의 생각, 주장, 의견들을 펼쳐나가는 거 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탈무드 베라코트 한번 보시죠. 브라코트라고도 하고 축복장이라는 곳인데요.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장. 자, 공부할 때 시작. 공부할 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겸허한 사람은 최후의 존경을 존경받게 된다. 예. 자, 이게 혹시 랍비들 중에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랍비는 이제 아키바라는 분이죠. 아키바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부인이 라헬이에요. 라헬인데, 이 아키바라는 분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 자, 말 그대로 일자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헬과 나중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라헬이 어마어마한 부잣집 따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부잣집 따님이었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이제, 어려운 와중에 아키바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바가 예시바라는 토라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간을 공부하고 옵니다. 20년간을. 그리고서 위대한 랍비가 됩니다. 위대한 랍비가 되는데, 혹시 사자성어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말 아세요? 수적천석. 최사무엘 목사님. 물방울이 계속돼서 쌓여서 뚫으면 바위도 뚫어진다는 거. 예, 맞습니다. 수적천석. 그러니까 물방울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일입니다. 바위를 뚫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적천석의 자세로 아키바는 위대한 랍비가 됩니다. 위대한 랍비가 되고 나중에는 24,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학자가 되죠.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공자 같은 학성이 됩니다. 학성이라고 그래요. 그 학문의 성자를 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뭐 최고의 존경받는 분이 이제 랍비죠. 말 그대로 학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 자, 우리 이제 다음 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 예술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성의식이 있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샤밧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한우카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성 동화라는 곳에서 발췌를 했는데,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신의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지켜나가는데, 좀 한국은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 예복이 이제 한복이죠. 한복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복식을 갖추어서 매주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주가 아니라 거의 뭐 매일 격식을 갖추게 하는데, 조금 유대인들은 좀 간소화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복 한번 입으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은 한복을 좀 즐겨 입으세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한복처럼 입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쇼 같은 게 발전이 된 거예요. 기도쇼. 물론 뭐 레위기에 기초해서 뭐 기도쇼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테필린이라고 하죠. 테필린 감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정도 2개, 그 다음에 머리에 키파 정도, 한 2-3개 정도의 도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런 현장에 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의복 정도, 이 정도에서 간소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게 만듭니다. 친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복 중에도 이제 개량 한복들이 나와서 편하게 입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즐겨 입질 않습니다. 즐겨 입질 않고 주로 이제 한복을 제일 많이 입는 것이 의외로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많은 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혹은 사모님들이 주로 이제 한복을 즐겨 입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간소화 시켜서 우리가 복장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한다. 자,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한다. 자, 한번 라피 사무엘 로츠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은. 자, 시작. 우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동경하는 것만을 듣는다. 아니,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온 대목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죠. 혹시 그 하퍼리라는 분이 있어요. 하퍼리가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앵무새 죽이기.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책에 보면 아마 판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근데 이게 또 라피 사무엘 로츠하트의 말이었다는 게 좀 대단한 거죠. 라피가 한 말을 그 사람이 아마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많이 쓰지만 실천을 잘 보면 참 신비하죠. 자, 라피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자, 우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동경하는 것만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느끼는 것에서 생각도 시작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느끼는 것에서 생각도 시작된다. 뭔가를 느낀다는 거죠. 자, 생각한다는 작업은 느낀다는 원점에서 시작된다. 자, 한번 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를 맑게 하고 싶으면 오감, 5가지 감각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각들을 감각들 이것을 혹은 자극이라고 그러죠. 자극에 대해서 심리학은 그것을 스티뮬러스라고 합니다. 스티뮬러스 혹은 스티뮬라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다음 리스판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예요. SR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SR 이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미리 그 심리학 이론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마음을 동시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잠깐 글을 달아봤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잠시 떠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 시절 기억을 잠깐 떠보려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누가 한 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뭐 화면을 안 켜놓으셔서 우리 사무엘체 목사님 어린 시절 바로 떠오르는 게 계세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네, 저는 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멋있고 폼나는 시적인 게 아니라 네. 동네 애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 먹기 하고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요. 자, 그러면 그러시죠. 이게 보통 사람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은 막 가장 즐거웠던 순간, 혹은 가장 슬픈 순간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물론 저 또래와도 대화를 하지만 어린 시절 얘기하면 막 다들 어려웠던 거, 가난했던 거, 힘들었던 하지만 또 개구장이 시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까지 느끼는 거, 태양을 보고서 너무나 눈부신 것, 흐르는 구름을 보면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느낀 감정. 새는 왜 날아갈까? 왜 하늘의 별은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왜 개미는 왜 열을 지어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런 거 보면서 꽃을 보거나 풀을 보면서 놀라운 감정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느낌을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감성이 너무나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긴 해요. 이런 감성이 너무 부족한데, 참 이런 것들을 느낌이 있으면, 근데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들,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서 많이 바릅니다. 자신의 느낌을 바로바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질문을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던지죠. 그것을 저는 이제 호기심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호기심은 죽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호기심이 아니라 호기심. 영적인 분야도 굉장히 호기심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분야? 굉장히 호기심이 필요하죠.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에서 가장 1순위는 단연 시입니다. 시. 자,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지어보자. 한번 즉흥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제 삼행시 같은 거 잘하죠. 삼행시. 네, 그것도 뭐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삼행시. 그다음에 시한수. 시를 한번 적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뭐 시를 쓰려면 뭐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잘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집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작성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뭐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예전에 찬양시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찬양시. 그 찬양시 12월에 했더니 이게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교회 행사에서. 찬양시를 서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좋았어요. 찬양시. 찬양시의 대표적인 시가 있죠. 혹시 김은숙 선교사님, 성경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찬양시. 34편이요. 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리니 내 입에 찬미가 있으리라. 예. 저기 저는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옛날에 보면, 모세 누이, 미리암의 그 홍해를 넘어섰을 때 미리암의 찬양시가 참 너무 멋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 내가 은혜를 입은 여정.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찬가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게 찬양시 같은 경우 12월에 한 번씩 하면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 가지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어떤 이렇게 시를 지어보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느낌을 혹은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교제들이 주로 말하는 게 참 들어보면요. 다 좀 세속적인 얘기에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세속적인 얘기에. 부동산이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건강이 어떠느니, 그것만 이제 계속 주종을 이루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요? 부동산 가지고 땅 투기 얘기 하나요? 성서에 나온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서에 나온 인물들 잘 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을 보면 부동산 얘기니 건강 문제니 가족 자녀 교육이니 이것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오로지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 영혼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아주 좋은, 아주 교육적인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재도 이렇게 나눠보시면
더욱더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요. 논리력을 높여라. 논리력. 참 논리력.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하브르타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강조하였는데 논리적인 사고력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뭐 비논리적으로 말을 하거나 약간 뭐 포인트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다. 야, 나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표현해놨어요. 성인의 태도다. 성인의 태도. 성인의 태도. 논리력을 높이는 건 좋지만 성인의 태도. 자, 한번 보시죠.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논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한번 보시죠. 논리적이라는 것은 진실의 근거를 쌓아 올려 생각하는 것이다. 진실의 근거.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은요, 사실이든 진실이든 그 근거를 쌓아 올려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도 축적이에요, 축적. 제가 봐서는 논리적인 것도 축적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지식이나 축적된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축적된 정보 혹은 축적된 자료.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유전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축적의 결과일까요? 맞춰보세요. 유전도 있고 축적의 결과가 많이 좌우하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주어진 DNA라고 하는 것이죠. DNA 구조고, 자, 축적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교육 환경이든 생활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고 중동 아이들이 있고, 자, 미국 아이가 있고, 뭐 이스라엘 아이가 있고, 한국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과 중동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의 기회들이 너무나 주어지지가 않고, 너무나 이제 종교적인 맹종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와중에서 학습의 교육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환경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대학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육 환경이 주어지긴 했지만, 근데 DNA는 뭐 서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DNA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 자, 미국의 교육 환경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고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적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공급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 가거나 혹은 동남아시아만 가봐도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선교사님들은 교육하는 일을 참 앞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DNA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축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적인 축적 혹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탈무드라는 것으로 집대성된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을 하고 통합을 하는 능력들도 같이 길러지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사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가장 밑에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의외로 논리적인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논리적인 대화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인 대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논리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성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사회나 지성사회로 가고 있다. 혹은
정보화 사회, 정보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논리적 대화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증가합니까?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연결 사회가 됐어요. 초연결 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융합하는 컨버전스. 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5가지가 이겁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대화와 다양성, 복잡성, 초연결, 융합. 이것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4차 혁명 시대에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좀 발을 맞추되 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논리적이라는 것이 뭔가 논리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 논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논리 혹은 뭐 수사학인가요? 그쪽 분야의 1위는 의외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나 도표를 나타낸 사람들을 이해시켰어요. 굉장히 이해시켰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뭐 유학자는 아닌데, 혹시 유학자 중에 우리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태계 이황하고 율곡 이희 선생님이죠. 태계 이황하고 율곡 이희 선생님인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신들의 유학사상 이기론과 이 이론이 있습니다. 펼칠 때 대부분 다 말과 글로만 표현해놨어요. 글로만. 그러니까 표현해놓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성리학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리학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생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태계 이황 선생께서 성학 10도라는 것을 합니다. 성학 10도. 성학 10도라는 건 뭐냐면 성리학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핵심 사상을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려주고 사람들한테 그걸 이해시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태계 이황의 사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재밌게도 하버드 대학에서 태계 이황의 성학 10도, 성리학을 강의를 합니다. 태계 이황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림이나 도표를 보면서 어떤 학문의 체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말과 글로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수선한 면이 있거나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가 유행이냐면요. 요즘 사이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 사이에 MBTI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MBTI. 그거 보셨어요? MBTI로 자기소개하는 거? 성격 유형 검사. 자, 그래서 나는 무슨 형이다, 무슨 형, ENFJ, 저 같은 경우는 ENFJ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질문도 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논리성은 없어요. 논리성은 없어요. 어떤 MBTI에 어떻게 해가지고 마치 무슨 논리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로 뭔가를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문 같은 경우도요. 카드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의 설교가 가나 혼인잔치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10페이지 정도, 한 카드뉴스, 한 10개 정도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글을 보면, 물론, 입체적으로는 떠올릴 수 있지만, 약간 입체에다가 글을 실어 놓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글을 입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것을 입체적인 거에다가 글을 담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림 형식이죠. 예, 카드 뉴스로 하시면은 굉장히 학습 효과도 좋고 아주 이해 속도들이 빨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오바마가 이제 계속 나와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도록 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한번 과거로의 발상, 미래로의 발상. 자, 랍비 도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 도드벨, 창조란. 자, 음성화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란, 시작. 창조란, 창조란 무에서 유를 유를 창조한 창조한 신과의 신과의 협력자가 협력자가 되는 되는 것이다. 것이다. 좀 말도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신과 하나님과 협력자가 되는 일이 창조라는 거죠. 야, 참 말을 참 재밌게 쳤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치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바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고 인간의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싸라는 개념을 씁니다. 아싸가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싸. 그래서 아싸는 그래서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어떤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라와 아싸입니다. 그래서 바라와 아싸가 돼서 협력하는 것이죠. 바라와 아싸가 돼서 협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밑에 문장 보시면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머리도 행동하는구나. 자, 그때 심리학에 보면 재미가 있어요. 심리학은 생각하는 거를 행위로 봅니다. 행위. 머릿속에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왜냐하면 동사가 보면 이게 행위한다는 것은 일종의 동사 같은 개념이에요.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혹은 살아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자가 무슨 생자죠? 살생자죠. 날생자입니다. 각은요.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감각이에요, 감각. 살아있는 인식이고 감각인 거예요. 근데 생각의 반대가 있어요. 생각의 반대를 죽이면 사각이 되겠죠, 사각. 사각이 있고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머리가 행동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분석적으로 생각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한다, 정서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 건설적, 압축하여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각도요,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한번 보시죠. 이제 과거로의 발상도 하라고 했고, 과거로서 상상을 해보라고 했는데, 자, 다음 장 가보시죠. 자, 과거. 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조금 전에 과거 어린 시절을 잠깐 떠올려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과거를 상상하는 것이다. 자,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은 과거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상상이라고 맺혀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상이 맺힐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미지적인 거를 떠올린다. 자,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 자, 미래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팩트를 기초로 하여 공상의 세계를 펼치는 것이다. 여기서는 상상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를 상상할 때를 보시죠. 기억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혹시 사고를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 한번 겪어보거나 뭐 민형사상 그런 일이 겪으면 형사들이나 혹은 여러 검사들,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부터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추루인지 나추루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미 지나간 과거거든요. 과거지만 파악을 해서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고 무엇인가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연 보시죠. 사건과의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사실이면 기억이라고 붙입니다. 내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또 까먹으니까 주로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메모해야 되죠. 메모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굉장히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 혹은 근거를 남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과거의 생각들이 새로운 테마나 목표를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주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자,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뭐부터? 과거 회상, 과거 회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뭐 한번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했으면 이제 미래를 또 상상해 봐야 되겠죠.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건데, 그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사람들 꿈을 꿉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꿈을 꾸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의 그런 상상은 마음속에 그린 세계예요. 마음속에 그린 세계.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의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현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자, 꿈과 동화의 나라 디즈니랜드를 생각해 보시죠. 디즈니랜드. 제가 한번 이상과 현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디즈니랜드 같아요. 우리 요셉 목사님 디즈니랜드는 다녀오셨죠? 네, 저는 저기 두 군데, 미국의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고, 여기 캘리포니아 아나하임에 있는데 두 군데 다 네, 가봤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도 유태인입니다. 재밌게도. 그래요? 오. 만화가 출신인 것 같아도요. 디즈니랜드도 유대인들의 기업 사업체입니다. 참, 이 사람들 보면 이 과거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상상, 그 다음에 현실과의 그 갭이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공존을 합니다. 그것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꿈과 환상의 나라.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찾는 것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입니다. 학생들은 그걸 찾아서 그냥 딴 데 안 가요. 뭐 산에 가자, 뭐 낚시질 가자, 어디 뭐 놀이터 가자, 어디 가자 해도 심지어 근데 뭐 해더라도 근데 에버랜드. 한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갔다 오시면 디즈니 와 보면은 똑같네. 오히려 롯데월드가 더 환상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잘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네네. 그걸 가본 지 오래됐네.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규모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또 일본에 가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것도 이제 미국 저기 회사 거죠. 아주 뭐 잘 돼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놀이 산업은 세계적으로 주도를 다 하거든요. 특히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이제 조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조벽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미시간 공대에 지금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건국대학교인가요? 명예교수로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에 어렸을 때 갔을 때, 롤러코스터를 보면서, 나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미시간 공대 기계공학을 들어옵니다. 수석으로. 굉장히 꿈을 꾸고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 친구가 보니까 수석으로 3년 만에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벽 교수가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교수가 되는 게 좋겠다. 기계과학 교수가 돼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 했더니 저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는 꿈입니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아까운 거죠. 인재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자가 교수 될 생각은 안 하고 롤러코스터 만들고 했다니까 무슨 장난감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30 몇 살이 됐어요. 30 몇 살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제 롤러코스터 회사에 들어갔다가 롤러코스터 이제 제작하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대표로. 차려서 제가 알기로는 어디 에버랜드에 그 롤러코스터 있죠? 그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세계 여러 곳에 롤러코스터를 설치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조벽 교수님이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한국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꿈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가진 꿈, 혹은 학생들의 가진 꿈을 살려주는, 그런 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도 교육학자보다 더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그 교육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조벽 교수님. 그래서 교수들의 교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석학입니다. 석학. 근데 저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무슨 교수들이든 무슨 교육을 할 때 어떤 이상과 현실의 갭을 차이를 줄여주는 거. 그래서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거. 이게 좀 우리의 어른들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제가 디즈니랜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내긴 했는데, 그냥 단순히 디즈니랜드가 뭐야 무슨 놀이공원처럼 테마파크나 그런 어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어요. 월트 디즈니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렇게 꿈과 환상의 나라를 조성을 해서 저걸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한 페이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보시죠. 자, 상상력을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상상력을 사고력으로 바꾼다. 자, 랍비들의 말, 저도 이게 어디서 제가 무슨 연구하고 발굴을 해서 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가능하죠. 자, 랍비 이삭 아브라 베넬, 이름도 어렵습니다. 자, 미래를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알고 그것에 적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게 참 미래를 알고, 그럼 약간 이상이고요. 그것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서 필요하다고 부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현세적인 거, 어떤 내세적인 것도 강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현세적인 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랍비 밀톤 스타인베르크는 아주 놀라운 말도 했어요. 산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사는 게 뭐냐? 왜 사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원장이니까. 원장님은 왜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조용필 조용필 가수분의 킬리만자로 표범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살아요? 그래가지고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자, 근데 이 랍비 밀톤 스타인베르크의 말이 참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산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응? 여러 가지 흉내도 내야 되고 모방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것, 상상력을 사고력으로 바꾸는 노력 그것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의 문제점도 이제 상상해 봐야 되고 미래에 대한 낙관론, 미래에 대한 부정론, 플러스 지향이냐, 마이너스 지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 자신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가, 부의관적인 입장인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거. 자, 아시르 긴즈베르크 러시아 유대인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이상이 높고 멀수록 영혼을 높일 힘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제는 약간 좀 이상보다도 너무 현실 추구가 많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가장 저는 멋지신 분들 중에 하나가, 멋지신 분들은 전 선교사 같아요. 미셔너리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응? 자신의 꿈과 야망들이 다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혹은 힘으로 사시는 분들 참으로 멋집니다. 뭐 형편상 어려우실 수 있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감을 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요. 영혼을 높이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혜로운 측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측면도 확실히 갈고 닦으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